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경계로 모이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가자지구에는 필사의 탈출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첫 전시 강요 회의를 열고 하마스를 부숴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체제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전념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주 보궐선거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주차를 맞습니다.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공개 추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3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하는 듯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를 의식한 듯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가자지구에 민간인 대피령을 내리며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첫 강요 회의를 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부숴버리겠다며 17년 만에 최대 군사 작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줄지어 가자지구로 향합니다. 가자지구 남쪽엔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האחריות שלנו עכשיו זה להיכנס לעזה, זה לבוא למקומות שבהם החמאס נערך, פועל, מתכנן, משגר, לפגוע בו קשה מאוד.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이후 첫 강요 회의를 주재하며 전의를 고조시켰습니다. 지상군 투입 작전은 2006년 레바논 침공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가자지구의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연료는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가자지구 사망자가 2천 명 이상이라 아이스크림 냉동차가 영안실로 쓰일 정도입니다. 인도주의 지원 통로는 여전히 막혀 있어 이집트에 지원 차량 100여 대가 묶여 있습니다. 교황은 봉쇄된 가자지구 주민을 돕기 위한 통로 보장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상대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전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의 이란 대표부는 전쟁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강행하면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유엔을 통해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جنایتکاران جنگی و حامیان آنها در منطقه هشدار می‌دهم که تا دیر نشده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کودککش جعلی 이란의 이런 입장은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공습을 이어가던 중 나왔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란의 전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는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전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개입이 현실화하면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참전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는데요.
중동 전쟁 확전 여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의 개입이 위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see a real risk of escalation on the northern border, and that is why President Biden has been so clear and forceful in saying that no state and no group should seek to exploit this situation to their advantage.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카타르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중동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중동 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수반과 통화하고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민간인 안정과 중동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멈추고 모든 인질의 무사 귀환과 분쟁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게 미국의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중동 현지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상전 투입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 나쿠라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에 로켓 한 발이 떨어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유엔군은 로켓을 누가 어디서 쏘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이 주말 의원총회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에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아예 정계를 떠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당 혼란 수습책으로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 자리에 친윤과 영남 인사 비중을 줄이고 수도권과 중도층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해 김 대표 2기 체제를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김 대표 중심의 단합과 대표 책임론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김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이끌어줄 것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혁신기구와 총선 기획단을 신속하게 출범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년 총선 체제로 당을 정비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거짓말인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대표는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복귀할 것인지 이혁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대표는 국방위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앞으로는 이 대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 후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날 8시간 반 동안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대표가 이 재판에 나가며 이후 자연스럽게 당무에도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복귀하면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비명계 한 의원은 시스템 공천을 비틀어서 장난을 칠지 안 칠지 지켜봐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과 당무, 국방위 국정감사까지 빼곡한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느 것부터 소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 기자, 일단 선거 패배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정계 은퇴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이 발언에 좀 있을까요? 네, 김기현 대표로서는 그만큼 위기감과 절박함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상황이었죠. 내년 총선 승리가 아니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자신을 향한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 의총에서 26명가량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혁신 방안을 찾자고 주장한 것도 김 대표의 배수의 진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유지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그간에 제기되던 김기현 사퇴론이 완전히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의총에선 김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주장 못지않게 비윤계 성토도 이어졌는데요. 서병수, 김웅, 최재현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총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온 김웅 의원은 국민은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 않고 단결만 하자면 의원총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민주당보다 발빠르게 변화 혁신을 땡기자. 네, 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주요 당직자 인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빼고는 이 다른 당직자들은 좀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주요 당직자로 좀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김 대표 차기 임명직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수석 대변인과 선임 대변인 자리엔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박정원 의원과 서울 출신 윤희석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 공천의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이나 공약 라인을 책임질 정책위 의장 가운데 최소 한 자리는 수도권과 중원 출신으로 채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책위 의장의 경우 오늘 오전 화상의원 총회를 열고 새 내정자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내정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기도의 지역구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선거 후 대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면서 김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져야 할 김기현 대표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를 특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공천을 준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어디 갔느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용산 책임론을 부각한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서 승리는 했지만 민주당 당 내부에서 계속 혁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을 중심으로는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 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비명계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총선 전망을 낙관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이번 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표가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 불을 붙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국토위와 법사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와 신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문제를 두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또 오는 29일 일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여전히 공백인 대법원장. 35년 만에 발생한 수장의 장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대법관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명된 이균용 전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중단했었던 대한변호사협회도 다시 후보자 공개 추천에 나섭니다. 협회는 이전 후보자의 낙마 당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며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도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연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다가오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례 없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는 아직 시계 제로의 상태입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거창과 강원도 정선은 6도 안팎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고요. 서울도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6도, 안동은 9.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동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총파업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공사 양노조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1월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2주간 집중 추모 기간에 들어갑니다.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참사 1주기 당일인 29일은 2주간 집중 추모 주간으로 각종 추모 문화제와 행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에 있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야적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도중 불이 나 굴착기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벽면이 검게 그을려 있고 주방에 있는 조리도구들은 모두 새까맣게 불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룸 2평 정도가 수출됐어요. 거주자는 없는 상태에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해당 건물에 있던 주민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검은 연기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착기 한 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처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선 SUV가 승용차와 보행자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와 보행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렌터카로 이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내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주범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흰색 외제차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주차를 마친 운전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2분 뒤 회색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넓은 주차칸을 놔두고 외제차 옆에 바짝댑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는 회색 차량, 외제차 앞쪽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골목길에 주차된 외제차를 지나가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골목길 사고 모두 피해 차량이 똑같습니다. 특정 고가 외제 차량이 8개월 동안 동일 수법의 사고가 6번 이상 발생한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경찰에 붙잡힌 보험 사기 일당은 모두 10명. 챙긴 금액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적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은 골목길이나 한적한 주차장에 외제차를 주차해놓고 렌터카를 이용해 외제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당 가운데 주범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번갈아가며 사고를 냈는데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외제차는 부품비, 공임, 그 부품이 수입되는 동안에 렌트 비용, 그 점이 수천만 원 상회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한 경찰은 30대 김모 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열차를 공짜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적발된 직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교통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승차권을 사지 않고 KTX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워크스 직원 총 120명에 대해 무임승차 정황을 발견하고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코레일테크 직원들이 서울 등 타 지역의 주거지로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자진 신고한 71명을 제외하고 교통비 지출 증빙을 하지 못한 직원들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나는 돈 내고 타는데 저 사람은 KTX 직원이니까 돈 안 내고 타도 된다. 그러면은 뭐 의료보험 공단 다니는 사람은 내가 의료보험 안 내고 의료 행위를 받아도 되나요? 코레일 본사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직원 가족도 50% 할인이 되는데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본사라 하더라도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 상황에 비춰 열차 무료 이용이 적절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와 아내 KT 루이스 사운더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바로 지난 14일 송중기 씨의 여동생 결혼식장에서 말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짙은색 슈트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정하게 식장 여기저기를 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사랑 가득 아내를 바라보는 송중기 씨의 모습도 보이죠. 영화 화란 홍보와 영화제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먼저 입국한 송중기 씨에 이어서 KT도 신우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잠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한편 송중기 씨는 지난 6월 등나물에 팬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근황을 알린 두 사람에게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관련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4일 박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김용호 씨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김 씨의 허위 사실 주장은 박수홍 씨의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 사실로 믿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박수홍 씨의 형수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 씨의 부모가 친형 부부의 혐의를 부인하며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박수홍 씨는 고아가 된 것 같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무려 42층 건물을 태워버린 대형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 하나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사시 비상관리국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차이나텔레콤 건물 화재에 대한 감식 결과를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건물 7층 실외에 쌓여있던 골판지 등을 태우며 불이 시작됐고,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패널로 지어진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39층까지 확산했다고요. 화재 당시 높이 200m가 넘는 건물 전체가 검은 화염에 휩싸였고, 재산 피해 규모만 791만 3,600위안, 약 14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남산 기억의터에 설치돼 있던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들을 철거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이목상 작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임 씨가 제작한 전태일 열사 동상도 곧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열사 추모 동상입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찍거나 동상 옆에 적힌 소개글을 읽으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제작한 이목상 작가는 지난 8월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전태일 재단은 수기위원회를 구성해 동상 교체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동상을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새 조형물로 교체해달라는 권고문을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문제가 있으면은 작품을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다음 달 13일까지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제작하려고 해도 제작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됐던 임 씨의 작품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3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엔 환자나 의사 모두 공감합니다. 관건은 언제, 어떻게 늘리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듯이 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단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년 전 공공의대 설립 논란으로 한 달간 2차례나 총파업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도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 속에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느낄 때에는 이제 의료계에선 반발이 2020년도보다 더 극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원 확대 규모 대신 계략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각에서 제기된 정원 1000명 확대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정부가 내년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을 2,500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립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000명 줄인 14만 7천여 명, 중등교원 정원은 1,500명 줄인 13만 9천여 명으로 잠정 배정했습니다. 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학교 특수교사는 1만 8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400여 명 늘어납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 정원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인 바가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의 맞대결 이후 7년이 흘렀습니다. 한 프로그래머 겸 화가는 그 역사적 승부를 잊지 못한다는데요. AI 로봇과 함께 그려내는 그녀의 미술 세계 만나보시죠. 붓을 들고 캔버스를 메우고 있는 작가. 세상 가장 정교한 낙서라는 그녀의 그림을 2대의 로봇팔이 거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어머니와 음악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 정수엔. 9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한때 MIT의 연구원이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예술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뇌파 센서를 활용한 로봇팔은 작가의 드로잉 패턴은 물론 즉흥적인 사고방식까지 배우는데요. 실수까지 의도된 새로운 시대의 미술, 10월 25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작가 개인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낸 모로코 강진, 그 피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로 유명한 도시 곳곳에 아직 그 아픔이 남아있는데요. 피해 복구가 한창인 마라케시로 갑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로코 지진. 상징적인 유적들로 유명한 마라케시 역시 지진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여전히 그 상흔과 균열이 가득한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12세기 구시가지 성벽 일부도 무너진 채 보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라케시의 지붕이라는 쿠투비아 모스크는 완전히 무너진 채 비계에 둘러싸여 역시 복구 이후를 기약 중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안전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복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시 관광객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그곳의 소중한 유산들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 대륙에서 금환일식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또다시 20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 진풍경을 보기 위해 멕시코 일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렸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 모여든 수천 인파가 하나같이 하늘만을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망원경과 선글라스는 필수,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가려줄 필터까지 수십 년 만에 일식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 하늘에 드리워진 구름은 필터가 되고 모두가 기다리던 장관이 펼쳐집니다. 감동적이라며 입을 모으는 사람들. 한 참석자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나 봤던 모습을 처음 목도했다며 감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금환일식. 흔치 않은 광경을 만끽한 멕시코의 행복한 한때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다시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데도 구제받기는 힘들다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도 안 될 뿐더러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해 낭패를 본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년 전 오피스텔 계약을 맺은 A씨.
그런데 계약 당일 밤 집주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경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오피스텔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용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 준주택에 해당돼요. 특례보험자료로는 아예 안 되고 디딤돌도 뭐 소득 요건이니 뭐니 해당사항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오피스텔 세입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30대 미만의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은데 계약 당시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1억 7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주거용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업무용인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를 당해도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도 다 되었고 확정일자도 다 되었는데 저층은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층은 못 받아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회수는커녕 당장 살아갈 돈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운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6만 6천 가구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6년 말부터 입주에 들어갈 예정인데 위축된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한 업소용 냉장 설비 업체 사무실이 텅 비었고 이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 주변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로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 5년 만에 드디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시설 영업권 등의 보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첫 삽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시작돼 2026년 말부터 입주에 들어갑니다. 1, 2지구를 합쳐 6만 6천 가구에 달하는데 다산과 별내, 진접 등과 어울려 수도권 동북부가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만 GTX-B 등 교통망 지연으로 입주 초기엔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이 2만 5천 호가 들어서서 시세보다 20 내지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정부는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시도 모두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로스쿨 졸업생은 5년 동안 총 5번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중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응시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누리 씨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응시한 변호사 시험은 모두 2번. 원칙대로라면 5번 가능하지만 결혼 뒤 임신 출산으로 변호사 시험장 자체도 가기 어려워진 몸 상태 때문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프거든요. 변호사 시험이 4박 5일간 되게 좀 그 강도가 센 그런 시험이어서 몸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 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막았던 변호사 시험 공고가 위헌이란 판례도 있는 만큼 임신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필요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임신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 우리 원고가 그런 경우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효중단 법리를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다른 예외를 일일이 인정하긴 어려워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만큼 고려해볼 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출산하면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출산을 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정책의 하나로.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수개월 동안 6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인데 빌리지도 않고 매도만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 공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없애달라며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척결하라! 이런 호소에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을 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서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B사 역시 2021년 8월 호텔 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들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개사에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광화문 앞에는 임금과 백성의 소통 공간인 월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지며 과거의 유산이 됐었는데 17년간 이어진 복원 작업을 거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한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에서 백성들의 상언을 받도록 명했다. 조선의 왕이 백성과 만나고 외국의 사신도 맞이했던 공간인 광화문 월대.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광화문 앞에 전차선로가 깔리며 월대 역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작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면서 땅 밑에 있던 월대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월대를 구성했던 재료를 사용하면서 6개월간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와 똑같은 크기인 길이 48.7m, 폭 29.7m로 조성됐고 해태상도 월대 전면부로 옮겨졌습니다. 월대 중앙에는 조선시대 왕이 다니던 길인 어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탁 트인 느낌으로 넓은 곳에서 딱 맞이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선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의 새로운 현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기존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자에서 검정 바탕의 금빛 글자로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왕의 길이기도 하면서 백성들과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니 이 월대가 복원되면서 모든 대한민국이 소통으로 확 뚫리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했으면. 돌고 돌아 자신의 자리를 찾아온 조선의 월대. 이제는 시민의 품에서 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이름의 무화과. 남쪽에서는 흔한 과일이지만 쉽게 물러지는 탓에 유통이 쉽지 않아서 수도권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데요. 이제는 가공식품으로 무화과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푸른 잎이 가득한 과수원입니다. 가까이 보니 가지마다 자주빛을 띤 열매가 달렸습니다. 쪼개면 빨간 속이 드러나는 과일인 무화과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키운 과일로 알려진 무화과는 사실 빨간 속이 꽃이고 과즙이 꿀입니다. 겉으로는 꽃이 보이지 않아 무화과로 불립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무화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더부룩하는 현대인들에게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위장에도 많이 도움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영암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얇고 쉽게 물러 유통이 쉽지 않아 시중에서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 사업 인증을 받아 다양한 무화과 제품을 생산합니다. 무화과즙과 건무화과 등 기본 제품부터 무화과 잼과 무화과를 늦게 3년 숙성해 만든 발효액도 개발했습니다. 제품은 서울 유명 백화점과 마트에 납품되고 최근에는 오리 가공 공장과 협업해 무화과 발효액을 첨가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지요. 다른 양념을 가게 안 해도 좋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무화과 제품을, 농민들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올릴 수 있도록 농촌 6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5.18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 1989년 활동이 종료된 50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에 이어서 34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거창과 강원도 정선은 6도 안팎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고요. 서울도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는 모두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해안가와 남부,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8도, 안동은 9.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뭇잎도 하나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보고요.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 후 약 2주 후부터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강원도 설악산은 다음 주 월요일 23일쯤 절정에 달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쯤 절정기를 맞은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